안녕하세요. 사이탐구 세계사 기출분석 특강 이다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18강이고요. 일본사와 동남아시아사를 우리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일본사에서 제일 나올 수 있을 만한 주제를 먼저 점검을 해드릴게요. 일본사에서는 시대 단위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본사에서 가장 출제가 유력한 부분은 뭐니 해도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 이후에 근대화 시기가 나오면 메이지 유신 있는 부분이 출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단코 1위가 베트남이겠죠. 3번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2번은 모두 베트남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요, 특징과 이제 국가를 매칭시키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일본사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13년 수능 3번 문제고요. 이게 수능에서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밑줄 친 이관팔성제가 수립된 시기, 일본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을 묻고 있는데요. 자, 이관팔성제라고 주어진 거를 여러분들보다 한 학년 위인 선배들은 배우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개념인가요? 동아시아사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엔 동아시아사라는 교과 자체가 3학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쳐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데서는 문제가 절대로 출제가 되지를 않죠. 꼼꼼히 읽어보시면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출제자의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수도를 헤이조쿄로 옮길 무렵의 율령에 근거하여 이관팔성제를 만들었다. 자, 이 부분만 보시고도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헤이조쿄로 옮길 무렵이 언젠가요, 여러분? 헤이조쿄 하면은 떠오르셔야 되죠. 바로 나라 시대입니다. 자, 나라 시대 때 옮겼던 이제 수도를 헤이조쿄라고 하고요. 이 나라 시대 때 이 헤이조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어디를 모방을 했죠?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을 했습니다. 자,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을 했기 때문에 주작대로의 특징이 그대로 살아있는 헤이조쿄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역 통합으로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장안성뿐만 아니라 발해 나올 거고요. 발해의 상경성 그리고 나라 시대에 헤이조쿄가 묶어서 나올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은 공통 주제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죠. 당나라로 인해서 이 시기에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것들이 뭐뭐 있죠? 같이 기억 한번 해볼게요. 동아시아 문화권에 들어가는 거 첫 번째 율령이 있고요. 두 번째 종교로는 뭐가 있을까요? 불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세계의 정치 사상으로 많이 활용이 됐죠? 뭐죠? 유교가 있고요. 그리고 글자로 많은 영향을 미친 게 한자가 있습니다. 같이 정리 한번 해 두시고요. 자, 요 시대가 나라 시대라는 거 확인하고 선지로 들어가 볼게요. 1번. 몽골의 침입을 받았다. 자, 몽골의 침입을 받은 일본의 그 정부는 바로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가마쿠라 막부에 대한 설명이고 아니고요. 2번. 산킨 고타이 제를 실시하였다. 올해 강력한 출제 주제죠. 산킨 고타이 제도는 바로 에도 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가부키 등 조닌 문화가 발달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에도 막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니고요. 4번. 견당사를 파견하여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다. 자, 맞는 설명이 드디어 나왔네요. 나라 시대에 대한 설명이고요. 견당사가 뭐죠? 당나라에 보고 이제 배워오는 사절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율령체제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이관팔성제가 생긴 거죠. 자, 정답 맞고요. 5번 보실게요. 무사들이 지배권을 확보하여 막부체제를 수립하였다. 자, 막부가 처음으로 등장한 거는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가마쿠라 막부와 관련된 선지가 2개나 나왔네요. 아니고요.
여기서 용어 한번 점검할게요. 자, 사탐은 거의 개념의 총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무시하시면 나중에 정말 선지가 쉬운 선지도 혼동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부가 무슨 뜻이죠? 막부는요, 원래는 근위 대장이 머무르던 곳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제 군대에 대장이 머무르던 곳을 막부라고 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사무라이들이 정권, 실권을 잡으면서 의미가 변화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군사 정권 체제를 뜻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막부 체제가 수립된 게 가마쿠라 막부라면 하나 더 해서 여러분, 자, 무사가 일본사에 등장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무사가 등장한 시기는 헤이안 시대죠. 자, 이번 문제는 자료 해석도 중요했지만 선지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나라 시대가 나왔으니까 나라 시대에서 대표적인 문제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나라 시대는 어느 시대랑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죠? 헤이안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를 비교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왜 쉽죠? 굉장히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나라 시대가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나라를 모방해서 뭔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보려고 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유행했던, 이 시기에 불었던 바람은 바로 당풍입니다. 당나라의 것을 많이 이제 모방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당나라의 것을 따라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나라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쇠망해 갔기 때문이죠. 그 사건이 뭐죠? 안사의 난이죠. 자, 안사의 난으로 당나라가 쇠퇴해 가니까 더 이상 당나라를 따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헤이안 시대 때 불었던 바람은 당풍이 아니라 일본 고유의 것을 찾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신토부리. 자, 뭐였을까요? 국풍이죠. 자, 나라 시대 때 당풍이었으니까 당연히 견당사를요 지속적으로 파견을 했고요. 반대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헤이안 시대 때는 견당사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자, 견당사를 파견한 이후에 당나라의 율령체제를 받아들였고요. 이 율령체제를 통해서 나라를 중앙집권화합니다. 이제 일본사 배운 친구들 다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지방분권의 특징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열도로 이제 섬이 많이 있다는 그런 지리적인 측면 때문이기도 하고요. 통합이 안 됐던 그 측면이기도 합니다. 중앙집권을 이때 이뤘고요. 반대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헤이안 시대 때는 지방분권입니다. 자, 당나라의 것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학작품이라던가 아니면 역사서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나라 시대 때는 한자를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일본의 고유문자를 사용했을까요? 당연히 한자를 사용을 했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나라 시대 때 있었던 고전 시가를 모아놓은 게 바로 시집이 만엽집이 있고요. 한자로 쓰여집니다. 또 하나 역사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일본서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자를 빌려서 썼다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고유의 것, 국풍이 불었던 헤이안 시대 때는 일본의 고유 문자가 나오죠. 자, 뭔가 여러분 어느 문자? 가나 문자죠. 가나 문자가 생기고요. 이 가나 문자를 통해서 일본인의 정서를 담은 많은 문학 작품을 내놓습니다. 뭐 정영시로는 와카가 있고요. 유명한 작품도 한번 써볼까요? 이 당시에 가나 문자로 쓰여진 소설 뭐가 있죠? 겐지 이야기가 있죠. 자, 이렇게 보셨으면 건축도 한번 볼게요. 자, 건축 같은 경우에는 나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불교 문화를 당나라로부터 그리고 우리나라로부터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불교 건축물로 자, 절이 세워지는데요. 그게 바로 도다이사입니다. 동대사라고도 하죠, 여러분. 도다이사고요. 반면에 헤이안 시대 때는 일본 고유의 주택 양식인 뭐가 등장하나요? 침전조죠, 침전조.
자, 여기까지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나라 시대는 항상 해안 시대랑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2번 가볼게요. 자, 2번입니다. 2010년 문제고요. 가, 나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의 역사 변천은요.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어떻게 변화를 하나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왕조의 변천이 곧 이제 시대의 변화를 뜻하죠. 그래서 시기 구분을 할 때도 왕조 중심으로 끊어서 봅니다. 하지만 일본은 좀 독특해요. 일본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역대 정권 소재지. 자, 수도의 이동에 따라서 변천을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보시면요. 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율령체제라고 써있네요. 이거 보시면 다이호 율령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요 시대 때는요. 호족의 장원이 확대가 됐고요. 지방 분권적인 성격이겠네요. 그쵸? 자, 호위 무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무사가 등장하는 시기 어느 시기인가요? 가에 해당하는 거는 해이안 시대입니다. 해이안 시대. 확실하게 한번 볼까요? 문화적으로 겐지 이야기도 출연을 하고 있죠. 해안시대 맞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수도가 어디로 옮겨갔어요? 에도 시대일 때 당연히 에도 막부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치적으로 막번 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출제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막번 체제고요. 가부나카마 이제 상인들의 동업조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공인 계층이 성장했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호농이나 호상이 등장했다. 또 핵심 키워드 나왔네요. 난학.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은 난학이 발달했다. 자, 요 시기, 나에 해당하는 시기는 에도 막부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볼게요. 1번 가, 헤이조쿄로 천도 명령을 내리는 왕. 자, 헤이조쿄는 어느 시대의 수도라고요? 바로 나라 시대입니다. 요걸 맞는 답으로 고치려면 여러분 헤이조쿄를 뭘로 고쳐야 되죠? 헤이안쿄, 헤이안쿄로 고쳐야 합니다. 헤이안쿄가 될 거고요. 아니죠. 2번 헤이안 시대 때 다이카 게신의 도서를 발표하는 대신 아니죠, 여러분. 다이카 게신은요. 나라 시대 이전에 발표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3번 보실게요. 자, 나 신분제 철폐에 환호하는 천민. 신분제 철폐가 일본사에 등장하는 시기는 여러분 언젠가요? 바로 메이지 유신이죠. 메이지 유신 때 신분제가 철폐가 되고요. 자, 4번. 나 에도 시대 때 가부키 공연을 관람하는 존인. 자, 맞죠? 존인들이 향유했던 가부키 공연들 맞고요. 존인들은 상공인 계층을 뜻합니다. 자, 에도 시대에 대한 맞는 설명 정답 4번이네요. 마지막 5번까지 오답 확인하고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5번입니다. 나 원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사무라이. 원의 침략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원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것은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아니고요. 자, 이 문제는 자료 분석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자료에서 요 시기가 어느 시대인지를 찾으시면 선지는 쉽게 골라지는 문제였네요. 그쵸?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예상이 되는 에도 막부를 한번 요 포인트에 맞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에도 막부 같은 경우에 에도 막부의 우선 정치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치적인 측면을 살펴볼 건데요. 정치적으로 가장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주제는 바로 산킨 고타이 제도입니다. 산킨 고타이 제도. 자, 산킨 고타이 제도는요. 일본의 땡땡땡땡적 봉건제입니다. 일본도 봉건제가 실시가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중국이라던가 중세 유럽의 봉건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 땡땡땡땡이 중요해요. 포인트예요. 그러면 일본의 봉건제를 먼저 구조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본은
가장 봉건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뭐 중국처럼 황제라던가 아니면 뭐 주군이라던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 군사들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장군인 쇼군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자, 이 쇼군이요. 자신을 따르는 무사층에게 토지를 주죠. 그럼 이 무사는 쇼군에게 군사적인 충성을 맹세를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무사는 이제 토지를 받았으니까 뭐가 될까요? 자신 있게 지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주. 중국사에서는 그쵸. 토지를 가지면 지주입니다. 땅주인. 자, 유럽사에서는 어땠죠? 서양사에서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 영주라고 표현했죠. 우리 원어로, 일본어도 원어로, 일본사도 원어로 배워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 무사를 다이묘라고 합니다. 토지를 받은 무사를 다이묘라고 하고요. 이들이 다스리는 곳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쇼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막부에 있고요. 중앙에 막부를 다스릴 겁니다. 막부에서 중앙을 다스리겠죠. 반면에 이 무사층은 지방을 다스리겠죠. 이 다이묘가 다스리는 지역을 번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런 체제가 지금 이 일본의 봉건제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사료 속에 나온 막번 체제가 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막번 체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부와 번의 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일본사의 영토를요. 일본의 영토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9개로 구획이 되어 있는데 정 가운데는 당연히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가 바로 막부입니다. 막부가 있었던 에도는 선생님 중앙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바로 쇼군이 있는 막부가 중앙입니다. 지리적인 것과 상관이 없어요. 막부가 중앙입니다. 막부를 둘러싼 곳이 번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막부라면 막부를 둘러싼 지방이 바로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번입니다. 번. 채워 넣으세요. 자, 그런데 쇼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스리다 보니까 고민이 있죠. 바로 자기는 막부를 다스리는데 번 지방에서는 다이묘들의 권한이 실세가 훨씬 더 강할 거 아니에요. 여기를 오랫동안 고유하게 다스리면. 그래서 이 쇼군은요 어떤 장치를 생각을 해냅니다. 자, 다이묘들이 지방을 통제하는 힘을 약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생각을 해낸 게 바로 요 에도 막부의 에도 지역에 이 다이묘들의 처와 자식을 인질로 잡아놓습니다. 또 어떻게 하죠? 자, 요 번과 막부를 오가면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상킨 고타이 제도죠. 그래서 1년마다 교대로 자신의 영지와 그리고 막부, 에도를 오가게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요 1,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상킨 고타이 제도고요. 막부와 번을 나눈 체제가 막번 체제죠. 자, 이러면 당연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자, 번에서 다이묘가 에도로 갈 때 혼자 가지 않죠. 선물도 사갈 거고 또 이제 가신들도 데려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막부와 번을 오가는 동안에 당연히 여러분 뭐가 발전할 수밖에 없나요? 이 가운데서 당연히 숙박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상공업도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요. 도시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이동이 이렇게 활발하니까요. 반면에 다이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가면서 재정을 많이 지출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렸을까요? 존인 계층이죠. 이런 와중에서 존인, 상공인 계층이 사회의 주류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사회의 주류라면 이들이 향유했던 문화가 바로 이 당시의 문화의 대표성을 가지겠네요. 그 문화가 바로 가부키 같은 공연과 또 뭐가 있죠? 이들이 봤던 그림들, 우키요에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킹고타이 제도 막부와 번을 오가면서 에도와 영지로 오가면서 생활하게 하고요. 또 처자식을 잡아둔 이 상킹고타이 제도는 일본의 봉건제의 특징, 어떤 특징을 보여주나요? 원래 봉건제도는 지방 분권적이죠.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됩니다. 땅을 받은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다스리니까요. 하지만 상킹고타이 제도로 인해서 일본의 봉건제는 중앙집권적입니다. 자, 요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능에서 몇 번이나 출제가 된 주제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3번입니다. 2011년 수능 문제고요. 한번 보실게요. 자, 해안시대부터 에도막부까지 일본의 이제 변천사가 나오고요. 아래에 있는 이제 그림 중에서 일본사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가장 적절한 자료를 찾는 겁니다. 자, 1번 가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요. 그림 잘 안 보이시니까 글을 읽어볼게요. 원의 군대와 싸우는 일본 무사. 자, 이거 어느 시대죠? 가마쿠라 막부 시대. 가마쿠라 막부는 나에 해당하니까 아니네요. 2번 보실게요. 가부키를 관람하는 존인, 이거 뭐라고 했죠? 바로 에도 막부에 대한 설명인데 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립니다. 마가 돼야겠죠.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다 헤이조쿄 궁성터, 이거 어디를 따라 만들었다고요? 당나라의 무슨 성? 장안성. 그래서 주작대로가 뚫려 있는 게 거의 똑같고요. 그 구조가 똑같고요. 헤이조쿄는 바로 나라시대입니다. 나라시대는 헤이안시대 이전이고요.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자, 쇼군이라고 나왔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막부 체제가 성립이 된 이유입니다. 미나모토 요리토모라고 이름이 나왔네요. 자, 미나모토 요리토모는요, 이 가마쿠라 막부를 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되어야지 맞겠죠. 아니고요. 마지막 5번이 정답이겠네요. 한번 보실게요. 자, 나가사키에 있는 네덜란드 상관, 에도 막부에 있었던 것 맞습니다. 자, 이런 문제 유형, 일본사 전체를 개관하는 문제 유형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에도 막부 시기에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좀 전에 정리한 게 정치적인 측면이었죠. 요 부분도 상킹고타이제와 더불어서 에도 막부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에도 막부의 경제는요, 요 한 단어만 잡으시면 됩니다. 바로 쇄국정책이죠. 자, 쇄국정책이 여러분, 문을 열어놓은 건가요? 닫은 건가요? 당연히 걸어 잠근 거죠. 요 쇄국정책에 해당되는 내용을 볼 건데요.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방향의 쇄국정책이라면 다 이제 통상이 제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기 쉽고 편하고 기억에 남기 쉽게 하려면 쇄국정책에 허용되지 않는, 이제 쇄국정책을 피해갈 수 있는 특권층 혹은 특권이 아니라 이제 특별한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편할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쇄국이니까요. 자, 쇄국정책이 적용이 안 되는 지역과 나라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계를 맺었던 조선이나 청은 당연하고요. 서양에서는 이 나라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였냐면 나가사키에서, 예외라고 써둘게요. 자,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는 교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 나라만. 청나라는 전통적인 관계니까 이 언급에서 배제를 하고요. 자,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교역을 했고요. 많은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자, 둘째 예외는요, 임진을 한 이후에 조선에서 문물 교류 차원에서 이걸 파견하죠. 뭐죠? 선생님 생각하기엔 최초의 한류였어요. 조선통신사. 조선통신사가 도착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이 통신사의 글을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기록도 있죠. 조선통신사.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문화도 연결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시기 문화에서 두드러지는 게 바로 난학이죠. 랑가쿠라고도 하는 난학.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은 학문이고요. 조선과의 교류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거 바로 성리학이죠. 그래서 문화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4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주제를 고르는 문제고요. 보시면 제1발표, 2발표, 3발표에 공통되는 주제를 고르셔야겠죠. 주제 1 보시면요. 자, 17세기 유럽 상인의 일본 내환과 추이. 알 수 있는 건 쇄국 정책이 있던 17세기입니다. 자, 주제 두 번째. 나가사키를 통한 네덜란드와의 무역과 그 성격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쇄국 정책의 예외에 해당되는 국가와 지역이죠. 그 다음 일본의 크리스트교 확산과 막부에 대한 크리스트교 금지시켰죠, 여러분. 공통되는 키워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죠? 쇄국 정책입니다. 나라를 걸어 잠그는. 자, 한번 골라보실게요. 1번 가만무역의 구조. 가만무역 키워드로 나올 수 있고요. 가만무역 어디죠? 무로마치 막부죠. 아니고요. 2번 상킨 고타이제의 성격은 자, 에도 막부에 대한 내용은 맞는데요. 정치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쇄국 정책을 다루고 있는 이 경제 문화적인 파트와 맞지 않습니다. 시대가 맞더라도. 3번 막번 체제의 붕괴 과정. 이것도 상킨 고타이제와 마찬가지로 주제가 맞지 않고요. 4번 에도 시대의 쇄국 정책. 요게 맞는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5번 무로마치 막부의 무역 정책. 바로 중국과 가만무역을 했다. 요 내용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요. 선지 고르는 건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시대 구분만 하시면 되니까. 자, 핵심은 자료 분석입니다. 자료 분석에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에도 막부의 쇄국 정책 같은 정책 내용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5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 제도가 실시된 시기 일본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꼼꼼하게 한번 볼게요. 자, 가의 근거 법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이묘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다이묘는 영지와 에도에 교대로 거주하도록 한다. 자, 요것만 보셔도 아실 수 있죠. 무슨 제도죠? 무슨 제도? 산킨 고타이 제도. 산킨 고타이 제도를 뜻하고요. 맞는지 요 자료 한번 더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자료 보시면 바로 여기 들어가지 말고 이 자료가 뭘 뜻하는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마스의 번의 재정지출 구성비라고 나와 있네요. 번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번이 어디 누가 다스리는 지역이죠? 다이묘가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다이묘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네요. 보실게요. 자, 가신의 녹봉으로 많은 양의 돈이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에도에서의 생활비. 이거 핵심 키워드죠, 여러분. 자, 자기가 있는 번이 아니라 에도 가서 생활비를 썼다는 것 자체가 에도랑의 교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영준영비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3%에 해당되는 게 에도와 영지의 왕복비용, 교통비 같은 개념이겠죠. 숙박비, 교통비. 그래서 실은 요게 안 나오고 이 그래프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에도 막부의 정치제도의 특징, 상킨 고타이 제도. 아시겠죠? 선지 한번 보실게요. 1번, 두 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이거 뭐라고요? 가마쿠라 막부라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2번, 가부키와 우키우에 등 조니 문화가 발달하였다. 맞죠, 여러분? 에도 시대 발달했던 문화의 특징 맞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폐번치현이 단행되어 중앙집권화가 달성되었다. 폐번치현 메이지 유신 때입니다. 아니고요. 4번, 견당사 파견이 뭐래요? 중지되고요. 중지되고 국풍 문화가 발달하였다. 우리 첫 번째 개념 정리에서 다룬 거죠. 헤이안 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가마불을 이용한 중국과의 조공무역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반복해서 출제되죠. 일본사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사와 비슷하게 키워드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무로마치 막부에 대한 설명이죠. 자, 5번까지 풀어보셨고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 쇄국정책과 상킨 고타이 제도 다시 한번 중요성 알려드릴게요. 올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6번입니다. 그림의 대화가 이루어졌을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 별표 쳐두시고요. 이 문제가
작년에 수능 본 친구들은 너무 애매했다. 수능이 아니라 이제 이 문제 2012년에 풀었던 친구들은 굉장히 애매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시간 개념과 그런 이 단어에 대한 정의가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문제예요. 보실게요. 그림의 대화가 이루어졌을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쇼군이 바뀌었다고 조선에서 통신사를 보내온 모양이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쇼군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이묘들도 통신사를 만나기 위해 몰려온다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이 앞에 정리했죠. 조선통신사가 나오는 거 언제죠? 에도 막부 시기입니다. 에도 막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시면 되겠죠. 보실게요. 1번 다이카 개신을 추진하는 관리들. 다이카 개신 나왔으면 여러분 어느 시기 이전이라고요? 해양시대, 나라시대 이전입니다. 아니죠. 정답 바로 1번이고요. 2번 대상인에게 돈을 빌리려는 다이묘. 맞습니다, 여러분. 다이묘가 돈을 왜 빌렸죠? 에도와 영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컸기 때문에 이제 영지에서의 조세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안 됐죠. 돈을 빌렸고요. 그래서 어느 계층이 성장하죠? 존인 계층이 성장을 합니다. 3번 쇄국 정책의 시행을 명령하는 쇼군이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다. 에도 시대 때 쇄국 정책 있었고요. 네덜란드에게 나가사키를 통해서만 허용을 해준 것 외에는 금지되어 있었죠. 맞는 설명이고요. 4번 가부키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존인들. 맞습니다. 존인이 향유했던 문화 맞고요. 하나 더 써두시면 좋죠. 항상 같이 나오는 거 뭐 있죠? 우키요에. 정리 같이 해두시고요. 자, 5번 나가사키에서 의학을 가르치는 네덜란드 의사 나가사키와 네덜란드가 같이 나왔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자,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선생님 다 X를 쳐둬서 여러분도 혼동스러우셨죠? 자, 여기는 다 맞는 설명이고요. 옳지 않은 걸 고른 문제니까 1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번입니다. 작년에 어렵게 출제되었던 근현대사 문제가 나왔네요. 꼼꼼하게 보실게요. 자, 잘 유출하셔야 돼요. 지금 깃발을 통해서 일본인 거 아실 수 있고요. 큰 배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것이 바로 페리 제독이 타고 있는 흑선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페리의 함대가 일본에 들어온 그 상황입니다. 자, 시기를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유추하실 수 없으니까 그 아래 거 읽어보면요. 서양 선박의 입항은 나가사키로 제한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들어온 거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기 정말 혼동되셨죠? 언제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일본 근현대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개항을 시킨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쇄국 정책이 원칙이었죠. 쇄국이 원칙이었고 네덜란드에 한해서 나가사키에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누가 온 거예요 지금? 배를 타고서, 배 한 척은 아니겠지만 페리 제독이 탄 이제 배가, 미국의 흑선이 일본에 오게 된 거죠.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요 1854년에 최초로 맺어진 이제 불평등 조약, 근대적인 조약이 바로 미일 화친 조약이었습니다. 미일 화친 조약에서는 이 나가사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한국까지 개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료에서 말하고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페리 제독의 배가 온 상황이겠죠. 많은 친구들이 요 뒤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문제를 틀렸단 말이에요. 페리 제독이 왔고 미일 화친 조약이 맺어지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나가사키로 항구가 제한되어 있는데 왜 다른 데로 왔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페리 제독의 함대가 와서 이제 함포 사격을 했죠. 함포 사격을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거의 전면전을 치르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나가사키를 통해서 네덜란드랑 교역을 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가 오란다 풍설서라는 보고서예요. 세계의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서 일본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아편 전쟁도 주시해서 보고 있었고요. 서양 세력이 얼마만큼 강하다 하는 것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화 정책으로 이제 서양 선박을 대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 제독이 왔을 때 다른 나라처럼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싸운 게 아니라 좀 일찍 좀 다른 나라보다 편안하게 화친 조약을 맺은 거죠. 자, 이후에 더 본격적인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게 1858년 미일 통상 조약이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양과 불평등 조약을 맺고 나니까 당연히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겠죠. 그래서 서민들의 삶 어려워지고요. 특히 하급 무사들의 그런 가난함 같은 거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운동이요. 바로 막부 타도 운동입니다. 왜 막부를 타도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약을 맺은 당사자, 주체가 바로 막부였죠. 천황은 종이 호랑이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실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부 타도 운동을 벌이면서 내세운 구호가 참 막부가 없으려면 여러분 구심점으로 왕은 있어야겠죠. 천황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세운 게 바로 존왕 양이입니다. 존왕이 뭐예요? 천황을 존중해서 높이 해가지고 양이 서양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요 양이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서양 오랑캐를 계속해서 물리치려고 했다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겠죠. 서양의 근대화적인 거를 받아들이는 게 메이지 유신이니까요. 양이에 대한 생각은요. 이제 하급 무사들이 막부와의 항전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막부를 타도하는데 서양의 기술을 써보고 이런 무기들을 써보니까 좋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1868년 드디어 존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자, 에도 막부 이후로 에도 막부 다음으로 시험에 가장 잘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 메이지 유신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요. 메이지 유신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없어야 되나요? 다이묘가 다스리는 번이 없어져야겠죠. 그리고 중앙집권 체제의 상징인 현을 설치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 폐번하고요. 번을 폐하고요. 다이묘가 다스리는 치현합니다. 현을 설치하죠. 또 어떻게 되나요? 천황 아래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신분상의 불평등이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신분제를 없애고요. 사무라이들의 특권을 없애기 위해서 징병제로 바꿉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하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없나요? 입헌군주제 수립이 없습니다. 그건 1868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도 문제를 많이 틀리시죠? 꼼꼼하게 한번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자, 이런 과정에서 개혁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죠. 서민들도 당연히 소외가 되겠지만 서민들은 좋은 측면도 있었어요. 신분제가 폐지가 됐으니까.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계층은 사무라이입니다. 상급 사무라이들이죠. 자신들의 특권을 잃었죠. 신분제 폐지와 징병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운동이 바로 자유민권 운동입니다. 자, 우리의 신분상의 특권을 없애고 징병제를 했다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의회를 설립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막부는 이거를 이제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진압을 합니다. 수습을 해요. 그러고 난 이후에 1889년에,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후에나 뭐가 성립이 되냐면 메이지 헌법을 통해서 입헌군주제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입헌군주제는 좀 다른 나라랑은 틀려요. 입헌군주제이지만 군주가 천황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습니다. 인권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포인트가 이런 거죠. 메이지 유신에서 바로 입헌군주제가 나온 게 아니라 시간적인 간극이 있고 메이지 헌법을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대사, 근현대사 부분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우리 문제에서 본 사료의 측면은 바로 이 미일화친 조약 맺기 이전에 페리제독이 왔을 때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문제 풀어보실게요. 자, 1번. 쇄국 정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려나?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페리제독이 와서 만약에 개항을 하게 된다면 우리 막부가 추진하고 있는 쇄국 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자, 올바른 이제 대화 내용이 맞고요. 2번, 네덜란드 국왕이 결국 공식 사절단을 파견했구나. 아니죠, 여러분. 지금 네덜란드 아니라 미국이 왔습니다. 3번, 하급 무사들이 주축이 된 존왕양이 운동이 거세지겠네. 존왕양이 운동이 나오려면 이미 화친조약을 맺고 서민들의 삶이 곤궁해져야겠죠. 아니고요. 4번, 홍콩을 할양받은 저들은 이제 우리를 노리고 있을 거야? 홍콩 할양받은 사람들은 영국이죠. 미국이 아니라. 아니고요. 5번, 막부가 작년에 이미 저들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다는 건 정말 뜬금없는 소리네요. 그쵸?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보실게요. 자, 다음에 개혁이 실시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례의 출처가 없고요. 한번 천천히 보실게요. 기존의 신분 제도를 고쳐서 신분에 따라 적용되었던 복장이나 뭐 이런 제한을 철폐한다고 합니다. 그러고요. 에타, 흰인과 같은 천민 계층의 명칭을 없애고 일반민과 천민 간의 구별도 폐지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분제를 폐지한다죠. 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지방의 각 번은요, 다이묘가 다스리는 곳에 낡은 관행에 얽매여 있으니 어찌 온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자, 이에 기존의 번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폐번 치연이죠. 자, 이 개혁은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실게요. 1번, 자유민권운동이 일어났다. 자유민권운동은요,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어나는 운동이었습니다. 아니고요. 2번, 헌법이 제정되고 국회가 개설되었다. 요것도 메이지 헌법 다음이죠. 아니고요. 배경을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존인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무사들은 공궁해졌다. 에도 시대의 이야기고요. 4번, 상킹고타이제를 통해 다이묘의 세력이 통제된 거 마찬가지로 에도 막부의 이야기입니다. 정답 5번이겠네요. 막부를 대신하여 국왕 중심의 새로운 정권이 세워졌다. 맞죠, 여러분? 존왕양이 운동에 의해서 이제 천황 중심의 국가가 세워지고 메이지 유신이 발표되는 거 맞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쉬운 문제였어요. 자, 9번 풀어보실게요. 자, 9번부터는요, 동남아시아의 문제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징과 국가를 매칭시키시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한번 보실게요. 가나 국가의 역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지금 가는 여러분 요만큼의 영토고요. 우리 아시다시피 요 가부터 포함해서 앞에 있는 두 나라를 묶은 게 인도와 차이나 사이에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고요. 어디의 식민지죠? 프랑스의 식민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바로 가장 잘 나온다는 베트남이죠. 자, 나에 해당하는 나라는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골라보실게요. 자, 기억. 가, 한자를 기초로 하여 쯔논 문자를 만들었다. 맞는 설명이네요, 여러분. 자, 베트남에서 쯔논 문자가 생겼던 왕조는 바로 쩐왕조입니다. 쩐왕조 때 왜 이런 게 생겼나요? 바로 몽골족이 침입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있으면 내부는 단결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식이 각성이 되면서 고유의 문자인 쯔논 문자 만들어지고요. 고유의 역사서도 만들어지죠. 그게 바로 뭐죠?
대월사기죠. 대월사기가 만들어집니다. 같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니은, 간에 사원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앙코르와트를 세웠다. 자, 앙코르와트는 베트남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 있죠?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앙코르와트는 사진으로 꼭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앙코르와트 특징 있죠? 바로 처음에는 어디의 사원이었죠? 힌두교의 사원이었다가 나중에 불교 사원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특징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니은 아닙니다. 디귿, 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보로부두르 사원이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사원도요. 반드시 사진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죠. 여러분, 동남아시아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어느 종교를 믿나요? 바로 상좌부 불교를 믿습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상좌부 불교가 전래가 됐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상인들이 다니는 그 바다 길목에 있어서 이슬람교를 많이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로부두르 사원은 어떤 사원이냐면 불교의 사원이에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상좌부 불교의 사원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원? 대승불교의 사원입니다. 자, 동남아시아에서 대승불교를 믿는 지역은 한 나라밖에 없죠. 바로 위치,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지만 문화권으로는 동아시아에 속하는 베트남만 대승불교를 믿고요. 그 외에는 상좌부 불교를 대부분 믿는데 상자부 불교도 아닌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 대승불교 사원이 크게 건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이하니까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스투파가 이제 여러 개가 세워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스투파가 있으니까 당연히 상자부 불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스투파 안에 난 조그만 창문 같은 걸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불상이 있었습니다. 불상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대승불교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기억 디귿 정답 2번입니다. 오답 보시면요. 자, 나는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타지마할을 세웠다. 타지마할은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인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니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키워드 찾아보시면요. 우리 어디는 대월은 다이 비엣이라고 나왔죠. 비엔남. 자, 대월은 진실로 문명화된 국가이다. 그래서 뭐 찌에우다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남월, 남베트남 창건, 리왕조, 그리고 한당 송원과 더불어서 각각 나름의 영토에서 제국을 이루었다. 베트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실게요. 윈강석굴 건립과 의미는요. 어느 시대에 나와야죠? 위진 남북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니고요. 2번 가나 문자의 등장 시기와 특징. 이거는 일본의 무슨 시대? 헤이안 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니고요. 3번 만우법전의 편찬 배경과 내용. 만우법전 어디서 나온 거죠? 힌두교의 경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우법전은 바로 인도 굽타 왕조입니다. 아니고요. 4번 쯔논 문자의 표기 방식과 특성. 자,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이전 문제에서 설명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5번 보로부두르 불탑의 조성 시기와 위치.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11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는 어느 동남아시아 국가의 독립선언문이다. 밑줄 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베트남은 근대화 운동 부분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보실게요. 자, 땡땡땡 민주공화국을 선포했다고 하고요. 지금 1945년 9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실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토록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제국주의자들은 자유평등 우회라는 미명 하에 80년 이상 우리 땅을 유린했고 우리나라를 억압해왔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죠. 자유평등 우회, 박애라는 정신은. 그렇지만 자기네 나라에만 속한다는 이제 그 적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프랑스는 자기네 나라에선 자유평등 박애를 주장을 하면서 다른 나라는 식민지로 삼았다는 얘기죠. 자,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인도차이나 반도는 뭐뭐 있나요, 여러분? 캄이 있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자, 땡땡땡이니까 캄보디아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라오스와 베트남 중에서 1945년 9월에 민주공화국 선포한 나라는 베트남밖에 없죠. 자, 선제 골라보실게요. 기억, 반영운동으로. 이거는 여러분 베트남인 거 몰라도 아실 수 있죠. 지금 프랑스에 반대하고 있는데 반영국운동 당연히 아닐 거고요. 니은, 동유운동을 통해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맞습니다. 자, 일본에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뭐가 생겼죠? 베트남에 그 유신회가 생기는데요. 베트남 유신회. 이거 만든 사람이 바로 판보이 쩌우입니다. 판보이 쩌우의 베트남 유신회.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본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동쪽으로 유학 보내는 운동을 통해서 일본에 갔죠. 정답 맞고요. 디귿, 이슬람 동맹이 결성돼요. 동남아시아의 근대화 운동, 독립운동은요. 밀접하게 어디랑 뭐랑 연관이 되어 있죠? 종교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교를 많이 믿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설명이고요. 리얼,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 모두 다 풀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19강 서아시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